그 포럼의 목적은 우리가 기후 위기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그 그린 인프라의 전환을 왜 하고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성찰과 또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린 인프라 전환에서의 그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해서 이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그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전환과 환경정의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우리가 팽창하고 있는 도시로 인해서 환경 문제, 또 기후 변화 대응 문제, 또 공기, 대기의 문제, 교통, 또 폐기물 문제, 다양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후 위기 시대의 도시 전환과 환경 정의라는 주제로 두 분의 그 발제자를 모시고 발제를 듣고 또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제자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박창석 KEI 선임연구위원께서 친환경 지속 가능 도시로의 전환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 위원장이신 현경학 박사님께서 자연 기반의 그린인프라 도시전환과 공간의 실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발제는 약 한 25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정 토론은 40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체 토론을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박창석 KEI 선임위원께서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로의 전환에 대해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창석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창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주제고요. 크게 아까 좌장하고 계신 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로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 하는 것을 도시시대라는 측면에서 혹은 기후환경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로의 전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 나라의 현황이라든지 정책적인 노력,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가 되는 그린 인프라의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고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의 전환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시대와 기후환경 위기 가속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시대가 본격화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된 2019년의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리포트를 보면 저희 2010년도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50%가 도시에 거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2020년, 2019년 정도 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5% 정도의 인구가 도시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가 2030년을 지나서 2050년이 되는 시점에 보면 전 세계 인구의 68%가 도시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결국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10명 중에 7명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고요. 현재는 한 55%, 한 절반 정도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경우에는, 그리고 유엔에서는 2010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는 절반의 시점을 도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의 면적은 전 세계 육지 면적의 몇 %일까요? 살펴보면 전 세계 육지 면적의 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육지 면적의 2%에 불과한,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에 좀 부적합한 사막지대라든지 혹은 남극이나 북극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산림이 우청해서 살기에 밀집해서 살기에 불편한 아마존 같은 일부 지역을 빼고 보면 전 세계 육지 면적의 2%에서 50% 인구가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인구가 도시라는 지역을 밀집해서 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시가 커지면 굉장히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과 정보가 모이고 그러한 많은 사람과 정보들이 유지하게끔 하는 일자리,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탄탄한 인프라나 활발한 소통, 그다음에 우수한 교육 환경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시로 몰리고, 이러한 도시의 이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또다시 도시로 집중하는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환경의 위기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아까 보여드린 2019년에 나온 유엔의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생물 다양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 세계의 다양한 생물종의 경우에서는 25%가 현재 멸종 위기의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5%의 작물이 수분 매개자라고 얘기하는 벌이라든지 나비라든지 하는 곤충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75%의 작물이 위협에 처해 있다, 생산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측면에서 보면 대기 오염으로 연간 800만 명 정도가 초과적인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해양의 경우에도 과도한 어업이라든지 혹은 1870년대 이후에 산호초 손실 정도로 인해서 절반 정도의 산호초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도 산림 면적의 30%가 우리가 인간이 이용해야 되는 다양한 어떤 농업용지라든지 도시용지라든지 혹은 다른 형태의 용도로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도시로 인간 집중 혹은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다양한 어떤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이나 대기나 혹은 해양 혹은 토지에 있어서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어떤 환경적 변화나 기후적 변화를 살펴보면 향후에 이 자료는 WEF에서 2019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가 내다볼 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혹은 인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리스크, 글로벌 리스크를 분석을 해보면 탑5의 관점에서 보면 극한 기후,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그다음에 기후 대책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 인류가 기후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 그다음에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손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도시 정주 환경에서 가지는 다양한 재난재해 같은 것들이 향후에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만약 발생한다면 전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은 리스크에 5개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5개 리스크는 다양한 이 리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리스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사회, 경제에 다양한 리스크에 영향을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류의 생존이나 문명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보셨던 그 자료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는 자료인데요. 보시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까 보셨던 기후환경 위기라고 얘기하는 탑5에 있는 기후환경 리스크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그림은 글로벌 리스크 중에서 가장 발생 확률이 높은 것,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그림은 발생했을 경우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녹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녹색이 띄엄띄엄 있는 형태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이후를 보시면 녹색이 차지하는 분포 패턴이 확실하게 많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전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이 큰 위험 요소였다면
2020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전쟁보다 더 큰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가질 것이다 하는 측면에 대한 우려를 전 세계가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는 기후에 대한 측면을 살펴봤었고요. 지금은 그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연 생태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자연 생태는 충분히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WWF라고 하는 자연 보존 연맹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보시면 붉은색이 그 자연 생태 발자국이라고 얘기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용 강도가 자연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측정하는 분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인간의 이용 강도가 자연이 지탱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붉은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더 이용 강도가 넘어서 자연에 대한 이용이나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마존이라든지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혹은 몽골 지역, 그다음에 호주 지역, 내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간이 살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이용이나 활용에 따른 자연 생태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수준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결국은 도시가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50년까지 인구는 많이 증가하고 전 세계 육지 면적의 2%에 불과하지만 경제적 활동의 경우에 GDP의 창출의 80%를 도시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많은 인구가 좁은 지역에 모여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집중된 경제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66%가 도시가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의 경우에도 75%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혹은 도시가 배출하고 있는 에너지의 사용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서는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인류가 관리해야 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는 참으로 어렵다 하는 측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도시의 전환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기후 위험 리스크를 그 도시를 중심으로 기후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리스크가 하이라든지 익스트림이라든지 하는 것의 표시가 붉은색으로 가면 될수록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많은 도시들이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혹은 폭염이라든지 와 관련된 많은 기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것은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가 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미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 세대의 어떤 생존 공간으로서 생활 공간으로서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도시의 전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클레이라고 하는 전 세계 지방 정부 도시가 모인 국제 협의체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도시 시대에서 좀 더 우리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기반 발전입니다.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자연의 자원을 생태를 보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회복력이 있는 발전입니다. 그 도시 내에서 다양한 어떤 환경이나 기술, 사회적 변화나 그 스트레스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혹시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더라도 즉시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나 위험을 가능하면 줄이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겠다 한 측면에서 회복력 있는 발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탄소 중립과 저배출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우리가 도시의
생활을 하거나 도시의 활동을,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자원들은 도시 내에서 순환되고 가능하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적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형평성이 있고 인간 중심의 어떤 포용적인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5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노력으로는 ISO라고 얘기하는 국제표준 기구에서는 국제표준 기구에서도 그럼 도시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 정도의 표준을 가진 도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시작을 했고요. 이것의 시작은 유엔에서 얘기하는 그 UN SDG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그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ISO에서 제시해 주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ISO 37120이라는 잣대에서는 도시 서비스와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달성할 건가 하는 지표의 관점에서 표준을 했고요. 최근에서는 스마트 도시,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레질리언트 시티라고 하는 기후 탄력 도시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인정을 하기 위한 지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ISO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혹은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 내에서의 달성하는 기준으로서의 ISO 기준을 스마트 도시 혹은 기후 탄력성 도시 하는 것으로서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도시, 위기의 도시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측면들을 가져가야 될 건가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시의 전환의 초점은 기후변화를 발생시키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가지고 지구온도에 대한 상승을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미래에는 그 추세선이 꺾이는 추세선을 만드는 그 역류자의 추세선을 만드는 것을 전환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생물 다양성과 자연의 관점에서는 계속 도시의 확장이라든지 인간의 이용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는 자연 생태적 공간 혹은 생물 다양성의 기능들을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정점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되는 시점으로서 생물 다양성이 확충되고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전환이라는 것은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추세선을 다른 추세선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밴딩 더 커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추세선을 다른 추세선으로 바꾸는 것을 결국은 도시의 전환이 가지고 가는 지향점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맥킨지에서 만든 2018년도에 분석된 자료이고요. 2018년도에 스마트 기술 5년 이내에 활용 가능하고 지금 쓸 수 있는 상용화돼서 쓸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 스마트 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온실가스의 경우에는 최대 15%, 물 사용량의 경우에는 최대 30%, 그다음에 자원에 대한 폐기물의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혹은 상용화돼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30%의 효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조금 더 표의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에 일자리에 대한 창출이나 도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비의 경우에도 최대 3%까지의 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것들도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스마트 기술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스마트 기술은 그럼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충분한가 하는 것들은 분야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그 심각한 도시 문제 영역이나 혹은 이러한 도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환경에 대해서는 안전 다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의 경우에 도시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마트 서비스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시민들이 동의를 했지만 스마트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기대감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환경의 경우는 아래에서 두 번째로 스마트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내용 중에 스마트 기술의 수준에 대해서도, 개발된 수준에 대해서도 환경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나 웨이스트나 워터의 경우에는 모빌리티에 비해서는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한 기술 개발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환경이란 기후환경 분야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나 웨이스트나 워터의 내부에서도 들여다보면 에너지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발전되어 있고, 웨이스트나 워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어떤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의 어떤 스마트 기술을 기후나 환경 분야에 하기에는 역시 이제 기술적인 발전을 조금 더 촉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촉진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서 환경 문제나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정부에서 조금 더 이러한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필요성을 역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까 기후환경 시대의 위기, 그 다음에 위기에서 우리가 결국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혹은 생태적인 어떤 현재의 흐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기술이 가진 가능성, 그 다음에 현재의 한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측면을 좀 더 포커스를 좁혀서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로서의 전환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변화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동태적 분석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분석해보는 동태적 분석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방법은 개념적으로 설명을 짧게 드리면 과거의 일정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일정한 분야 내의 질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게 이제 동태적인 측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점을 봐서 낮은 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거나 취약한 수준에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급한 대책을 조금 찾아보는 공간에 대한 탐색 분석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기후변화 대응, 환경적 질, 환경적 표용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지표를 구축했고, 그게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2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세선의 변화와 그다음에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상대적인 취약성, 낙후 수준을 좀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취약성과 완화, 질과 관련해서는 환경 상태와 환경 부담, 포용성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취약성과 포용 역량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자체 수준에서,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구축을 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는 지수화되는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지수화되는 분석 방법을 활용했고,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4x4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추세가 낮음, 매우 낮음으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환경적 질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상단에 있는 저하나 매우 저하의 그런 과거 추세성과 현재에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재의 수준이 낮거나 매우 낮은 지자체에 같이 속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잣대로 분석을 해봤고요.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지역이 있고, 환경적 질, 환경적 포용성이 아까 말씀드린 과거서부터 보실 경우에 상대적으로 과거의 수준보다 계속 악화되고 있고, 상대적인 질이 현재 수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위치한 지역들의 분포가 지자체가 몇 개나 되는지를 분석을 했고, 이런 세 개 분야 내에서 한 개 이상 해당되는 지자체를 다 매핑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저희들이 일정 부분 내에 있어서는 이제 환경적 질에 대한 개선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선을 다 봤을 경우에는 여전히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고 전환돼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지속 가능 도시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이건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활동들이 있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 교통도 있어야 되고요, 주거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토지 활동들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토지 활동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측면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도시 환경의 변화는 결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러한 도시 환경은 앞으로는 단기에서 중장기로 그리고 결과가 피드백되는 과정 중심의 어떤 경로 관리적인 관점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의 변화가 뭐 1년, 2년 내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의 변화선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마트라고 얘기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활용함과 동시에 재정투자 전략으로서의 어떤 그린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경로관리적 접근은 이런 개념입니다. 아까 보셨던 2020년의 현재의 도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 혹은 탄소 중립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꾸준히 그 경로를 관리해서 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그 원인을 적시적으로 혹은 빨리 찾아서 녹색선으로 갈 수 있도록 도시의 시스템 혹은 경로들을 전환해 나가는 혹은 관리해 나가는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접근은 이제부터의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기후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공간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마트 기술을 물이나 에너지, 대기와 같은 혹은 물이나 에너지, 생태, 교통이나 자원순환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시켜서 혁신적인 혹은 지금 같은 좀 더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우리의 동네 혹은 상업지역 혹은 공원 같은 데서 다양한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도시 내에서 확산되고 좀 더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전략의 일환으로 도시 혹은 국토의 그 녹색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 전략의 대표 사업으로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요. 이러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기반의 도시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포용성, 환경질 제고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기본 방향과 그렇고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복력, 탄소 중립 저배출, 생태 복원, 인간 중심에 해당되는 10가지 사업 유형을 지정해서 해당되는 사업 유형을 2개 내지 3개 이상 결합시키고 융복합시켜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좀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도시에 문제가 있는 공간에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모델을 좀 제안하도록 했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그런 모델을 제안하면 정부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제 초기라는 관점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다 줄 수는 없어서 공모라고 하는 일정한 선정 절차를 거쳐서 작년에 25개의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해부터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했고요. 내년까지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아까 보시면 어떤 유형이라든지 사업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런 이러한 다양한 어떤 사례들을 적용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아까 보셨던 레질리언트 시티 혹은 카본 뉴트럴 시티 혹은 자원이 순환되는 순환도시 혹은 물을 좀 민감하게 혹은 순환되게끔 잘 활용하는 물 민감 도시와 같은 다양한 특화된 모델을 만들고, 이러한 특화된 모델들이 어떤 스마트 그린 도시 혹은 친환경 도시의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도시의 발전의 미래상으로 상존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니스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런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1년, 2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일정한 경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경로관리적 조건들을 가져가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린 인프라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린 인프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멀리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살고 있는 도시 내의 작은 공간 혹은 도시 내의 주변 공간이 모두 다 녹색에 대한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환경을 배려하는 기능들을 보완해서 가져가는 기능들을 모두 그린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폭염에 취약하고 이런 콘크리트 중심의 공간이 옥상에 대한 정원이라든지 1층에 있어서의 공용 공간이 녹색 공간이 되고 기존의 가로에 나무가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물이 순환되는 그런 공간들을 넣음으로 해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물순환 혹은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런 공간들이 그린 인프라의 개념이 되겠고요. 영국에서처럼 기존에 이제 버스 정류장 위에 녹색이 조금 토양이나 자연 토양으로서 녹색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물산이라든지 폭염 혹은 탄소 흡수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버스의 경우에도 이제 스페인에서는 이런 형태의 버스도 돌리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의 보행자 도로에 위에 이제 천장이 있는 트렐리스를 두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녹색이 좀 푸르른 공간을 만들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린 인프라의 개념이 되겠고요. 결국은 지금까지 봤던 건물이라든지 도로 같은 그레이 인프라를 에 있는 것에 조금 더 녹색이 좀 만들어지는 것들이 그린 인프라가 좀 덧붙여지는 혹은 그린 인프라의 기능을 가지도록 인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붙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그린화하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최근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인프라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기존에 이제 녹지가 도시 지역으로 쭉 와서 기존에 찬 공기가 들어오는 공간이 이 건물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녹지가 옥상 녹화를 하고 건물 앞으로 이제 녹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인해서 찬 공기가 도시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설계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설계들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좀 보지는 못하지만 느낄 수 있는 바람길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인프라로 보고 그린 인프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인프라는 지금까지 어떤 그린 인프라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현재의 도시와 같이 자연에 대한 것이 없이 인공적인 것들만 진행됐던 그레이 인프라의 양자가 있었다면 그레이 인프라라고 얘기한 인공시설물에 녹색을 입히고 녹색의 기능을 보완해가지고 생태적인 보건 기능이나 생태적 기능 혹은 폭염과 관련된 기후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방법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의 도시는 많은 그 급속한 압축적인 성장 과정 내에서 그레이 인프라로 많이 채워져 있고요. 이런 채워진 그레이 인프라를 모두 녹색으로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채워진 그레이 인프라의 도시의 조직이나 구조들을 유지하면서 조금 이상기후라든지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하는 기후 생태적인 가치들을 추가하고 보완해지는 다양한 사례들과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ION이라고 얘기하는 인터넷 오브 네이처라고 얘기하는 그림인데요.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자연을 관리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스마트 기술들을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IoT라고 얘기하는 인터넷 오브 띵스의 관점에서 사물 중심의 관점에서 자연에서도 스마트 기술 혹은 ICT 기술을 폭넓게 적용함으로 해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건전성이나 생태적 지탱 가능성을 좀 더 보완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그린 인프라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린 인프라라고 얘기하면 아까 보셨던 녹색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자연에 대한 인프라 혹은 아까 보셨던 도시라고 하는 그레이 인프라의 에다가 이제 그린이 조금 더 보완되는 하이브리드 인프라까지 다 포함하는 녹색 중심의 인프라의 개념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기후라든지 어떤 생태적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전기 자동차의 충전소라든지 혹은
대중교통수단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혹은 자원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재생센터라든지 혹은 로컬 푸드에 대한 관리센터나 재활용센터, 웨이스트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저는 이제 그린 인프라의 넓은 개념으로 다 포괄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과거에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에 있어서의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레이 인프라 중심의 설치를 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그레이 인프라를 좀 더 녹색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기후 생태적인 위기에 대응해서 필요한 새로운 인프라로서의 기후 생태 인프라 혹은 그린 인프라를 설치하는 조건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그린딜 전략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저배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도시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는 시설, 탄소 흡수원과 관련해서 도시 생태의 건강성을 복원할 수 있는 시설, 시민 참여를 촉진시키면서 생활환경이나 환경질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의 유형들을 우리가 새로운 그린 인프라 혹은 기후생태 인프라라는 개념에 포섭하고, 이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투자와 정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가기 위한 계획 시스템 혹은 계획적인 계획 체계에 대한 변화, 그리고 법 제도적인 개선이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